아주 먼 옛날 조선 팔도를 누비던 변만석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맑은 눈과 비상한 머리를 지녔으며 장사에 남다른 소질을 보였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희귀한 물건을 사고 팔아 얼마 안가 꽤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었지요. 마침내 그는 그 종잣돈을 가지고 국경 도시인 의주에 둥지를 틀고 본격적으로 무역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그의 이름 앞에는 의주갑부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변만석은 성격이 호탕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으며 풍류를 아는 방랑객 기질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인정이 많아 남의 어려운 사정을 보면 결코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장사를 하다 손해를 보고 망연자실한 상인이 있으면 그는 선뜻 돈을 내주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살 집을 마련해주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을 보살펴주어 정처 없이 떠도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많았고 의주 땅에서 그를 존경하지 않는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몇 년 동안 아낌없이 적선을 베풀다 보니 산더미 같던 그의 재산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장사미천이 부족해져 남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물은 차면 넘치고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지. 재물이란 본래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올 때가 되면 오고 갈 때가 되면 가는 것이 순리일 터. 어찌 목이 맨다고 음식을 끊을 수 있으랴. 내 어찌 돈이 아깝다고 하여 이전의 선행을 그만둘 수 있겠는가? 이렇게 굳게 다짐한 그는 평안도 가명과 여러 고을의 부호들을 찾아다니며 은 5만냥이라는 거금을 빌렸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의주로 돌아온 그는 아담한 집 한 채를 구해 그곳에서 자판을 벌이고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비록 한 번 기울었지만 장사 수완이 비상했던 그는 금세 상당한 이익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자를 불리고 돈을 모은 끝에 어느덧 수만 냥의 은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한편 변만석의 이웃에는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내던 강남 상인 오상현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상현은 본래 남경에서 큰 부를 이룬 대상이었으나 교활한 자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리고 의주까지 흘러들어온 신세였지요. 빚더미에 앉은 그는 남에게 빌어먹는 처지가 되었고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느 날 오상현의 가족이 변만석의 집을 찾아와 눈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변만석은 선뜻 5천냥을 마련하여 빌려주었는데 심지어 차용증서조차 받지 않았으니 사실상 거저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한은 없으니 훗날 형편이 나아져 갚을 수 있게 되면 그때 갚으시게. 설령 갚지 못한다 해도 내 결코 자네에게 독촉하는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 말게나. 이 일이 알려지자 변만석의 명성은 전국에 더욱 널리 퍼졌고 그의 도움을 받으려는 이들로 그의 집 앞은 늘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그가 거리를 지나가다가 숨막히게 아름다운 한 여인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가녀린 몸매에 꽃처럼 화사한 미소를 머금은 여인으로 변만석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여인의 뒤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한참을 걷다가 대문과 마당이 아주 넓고 건물이 웅장한 기와집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변만석은 지나가는 행인을 붙들고 저 집이 어떤 곳인지 물었습니다. 아, 저기 말입니까? 저 건물은 이 고을에서 가장 이름난 기방의 기녀들이 사는 숙소라오. 그렇군요. 실례지만 그 기방이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고는 있지만 그곳에 가는 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소. 드나들은 이들이 모두 높은 양반들이라 일개 평민이 가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오. 그리고 설령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신분이 낮으면 아마 문전박대를 당할 것이오. 행인의 말을 들은 변만석은 어떻게 해야 그 아름다운 여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죠. 며칠 뒤
변만석은 가장 화려한 비단 옷으로 차려입고 그 집을 찾아가 묵직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시중을 드는 아이가 빗장을 열고 나와 변만석을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대문과 중문 사이 가림벽에 이르렀을 때쯤 백발이 성성한 한 노파가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와 연륜이 묻어나는 얼굴로 보아 이곳의 주인인 듯 했습니다. 어르신께 여쭙니다. 이 댁에 비어있는 독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새를 내어 머물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아이고, 저희 집이 비록 크기는 하나방들이 모두 누추하여 나리처럼 귀한 분이 묵기에는 턱없이 부족할까 염려스럽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잠자리는 그리 가리는 편이 아니니 염려 마십시오. 노파는 그를 손님 접대용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값비싼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갑자기 은밀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제게 금지옥엽같이 키운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손님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월향아, 이리 와서 나리께 인사 올리거라. 노파의 말이 끝나자마자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와 인사를 올렸습니다. 맑은 눈동자, 하얀 치아, 곱고 아리따운 몸가짐. 변만석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며칠 전 거리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노파는 눈치껏 자리를 비켜주었고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노파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변만석에게 말했습니다. 곧 통행금지를 알리는 종이 울릴 터이니 걸리지 않으시려면 속히 돌아가셔야겠습니다. 어르신, 지금 출발한다 하더라도 길이 멀어 통행금지에 걸릴 것이 분명합니다. 부디 하룻밤 묵어갈 수 있도록 제 누울 자리 하나만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나리 말씀이 맞습니다. 이리 늦은 시간에 보내는 것은 도리가 아닌 듯합니다. 좁고 누추한 것을 탓하지 않으신다면야 하루 묵는 것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리 하시지요. 두 사람이 나가고 변만석은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꿈에 그리던 여인과 재회한 탓일까요? 마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하여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뒤척이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월양이 불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놀란 변만석을 보며 수줍게 웃더니 살며시 그의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꿈같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변만석은 매일같이 그녀의 집을 드나들며 사랑을 속삭였고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내는 날이 길어질수록 그의 전대 속은 텅 비어만 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의 재산이 줄어들수록 그에 대한 월양의 애정 또한 차갑게 식어가는 듯 했습니다. 노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돈이 다 떨어진 변만석이 자신의 딸과 함께 있는 것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마침내 노파는 두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 아주 용한 절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기도를 올리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더구나. 그러니 너희 두 사람은 가까운 시일 내에 그곳으로 가서 100일 기도를 올리고 오너라. 며칠 후 두 사람은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절로 향했습니다. 집을 빠져나와 막성문에 도착했을 때 월양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여기서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작은 마을이 나오는데 그곳에 저희 이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잠시 들러 인사를 드리고 갈까 하는데 어떠신지요? 그런가. 가는 길에 인사차 들르는 것도 좋지. 그렇게 합시다. 변만석은 그녀와 함께 마을로 향했고 마을 안쪽 첫 번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들어서자 한 여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까치가 그리 울어대더니 이렇게 반가운 손님이 오려고 그랬구나. 월양은 변만석의 손을 잡아 끌어 이모에게 소개했고 이모는 그의 귀티 나는 외모에 감탄했습니다. 어쩜 이리도 훤칠하실까? 그런데 변서방, 내 조카와 밀린 얘기가 산더미 같으니 오늘 하루만 여기서 묵고 가는 게 어떻겠소? 마음은 그러고 싶지만 장모님께서 절에 다녀오라 하셔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니한테는 내가 잘 말해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하루 푹 쉬다 가시구려. 이모의 간곡한 권유에 변만석은 마지못해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아침 일찍 절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짐을 풀자 이모가 정성껏 차린 상을 내왔습니다. 혼자 사는 처지라 차린 것은 변변찮지만 제 정성을 봐서라도 어서 한술 드시오. 두 사람이 막 수저를 들려던 순간 한 사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급히 월양에게 말했습니다. 아씨, 지금 마님께서 위독하시어 큰일이 났습니다. 이대로는 하룻밤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으니 어서 빨리 돌아가 보셔야겠습니다. 그는 월양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으로 노파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월양을 데리고 한달음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변만석도 그들을 따라 나서려 했으나 이모가 그의 손을 잡고 말리는 바람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만약 언니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저 아이가 무슨 정신이 있겠는가. 우리라도 여기서 마음을 다잡고 장례 준비를 도와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 기별이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세. 별수 없이 변만석은 그곳에 머물며 장례에 쓸 비용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저물도록 아무런 소식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애가 타 죽겠네. 변서방, 자네가 먼저 가서 무슨 일인지 한번 살펴보고 오게. 나도 곧 뒤따라갈 테니. 변만석은 이모의 말에 월양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대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깜짝 놀란 변만석은 이웃 사람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 그 집에 새들어 살던 모녀 말씀이시오. 그 사람들, 뭐가 그리 급한지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짐을 싸들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소. 떠났다고요? 혹시 어디로 가는지 말은 없었습니까? 말도 없이 야반도주하듯 떠났는데 행선지를 알려줬겠소? 변만석은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당장 이모의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웬 낯선 사내 한 명이 느릿한 걸음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아무개 이모님의 댁이 맞을 텐데 댁은 뉘시오. 여기는 최상선 나리 댁입니다. 오늘 아침에 웬 여인이 돈을 주며 잠시 집을 빌려 쓴다고 해서 빌려줬을 뿐이요. 그 여인과 관계된 분인 것 같은데 어쩌나. 그 여인은 저녁이 되기도 전에 떠났는데. 그제야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사기극이었음을 깨달은 변만석은 허탈함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전에 머물던 숙소로 돌아왔지만 화를 사귀지 못해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던 그는 남은 돈을 모두 털어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뼈를 깎는 노력 끝에 간신히 본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 지긋지긋하다. 이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그는 여장을 꾸려 귀향 길에 올랐습니다. 길을 떠나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는 향화암이라는 작은 암자에 들러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선비가 먼저 와 있었는데 외모는 깔끔하고 풍채도 훤칠했으나 다 해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좌정한 채로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지 어깨를 들썩이며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무슨 딱한 사연이 있으시길래 이리도 슬피 우시는 겁니까? 저는 강남 출신 이정수라 합니다. 부친께서 도성에서 관리로 일하셨으나 3년 전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부친의 유고를 수습하여 이곳 암자에 잠시 모셨는데 이제 고향으로 유고를 모셔가려 하니 너무 가난하여 노잣돈이 없어 일이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은 변만석은 가엾은 마음에 백냥이라는 큰 돈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조남이라도 알려주십시오.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 마음에 두지 마시오. 부디 무사히 부친을 고향에 모시게. 다음 날 선비는 변만석에게 큰 절을 올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변만석 역시 다시 고향길에 올랐습니다. 산길을 걸어 도착한 작은 마을 주막에서 하룻밤 묵고 가기로 했는데 그날 밤 느닷없이 도적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가진 것 몽땅 내놓는 게 좋을 것이다. 돈은 빼앗겨도 다시 벌면 되지만 목숨은 하나뿐이지 않나. 돈으로 목숨을 산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할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려달라 아우성을 치며 가진 것을 내놓았고 변만석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일로 변만석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가지도 의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그는 할 수 없이 의주에 있던 상인들에게 자신의 딱한 사정을 알리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의 서신을 받은 의주의 부자들과 대상들은 저마다 돈을 각출하여 3만 냥이나 되는 거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돈을 노잣돈 삼아 겨우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장사를 접고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평안가명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빌렸더는 5만 냥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변만석이 빈털터리라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그를 잡아다가 평안가명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고생고생해서 돌아온 고향인데 어찌하여 내 신세가 이리도 기구하단 말인가. 며칠을 한탄하던 그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감사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옥에 갇힌 소인, 죽음만 기다릴 뿐입니다. 허나 이리 죽는 것은 공과 사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2만 냥만 더 빌려주십시오. 3년 기한으로 하여 빌린 돈 전액을 갚겠습니다. 감사는 변만석이 돈을 불리는데 비상한 재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특별히 풀어주고 2만 냥을 내주도록 했습니다. 이 돈으로 변만석은 당시 가장 귀했던 인삼을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주로 돌아가 거처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전에 도와주었던 상인 오상현을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변 어르신. 예전에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에게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오상현은 눈물을 흘리며 변만석을 자기 점포로 데려가 술을 따르며 그동안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다시 장사를 시작하여 지금은 예전만큼 풍족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는 어찌 이리 수척해지셨습니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변만석은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고 오상현은 인삼 장사를 하려는 그의 계획에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인삼은 이곳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갑니다. 특히 남경 상인들이 값을 2배나 쳐주지요. 제가 아는 거래처가 많으니 저와 함께 인삼 장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거 정말 좋겠네. 모두 자네가 하자는 대로 따를 테니 우리 함께 해보세. 오상현은 변만석을 데리고 한 약방으로 가 주인에게 귀한 인삼을 팔 것이니 거래처에 소문을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부임한 현령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 인삼을 사겠다며 인삼 장수를 찾았습니다. 변만석이 나가 가격을 흥정하려던 찰나 현령이 갑자기 그를 끌어안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때 향화암에서 하룻밤 같이 묵었던 선비, 바로 접니다. 아니, 자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몇 해 전 과거에 급제하여 현재 이곳 현령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은혜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늘이 저를 도우셔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었군요. 반갑게 재회한 두 사람은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현령이 좋은 생각이 있다며 말했습니다. 근자에 들으니 남월국 왕자가 7년간 병을 앓고 있는데 오직 인삼으로만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인삼을 판다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기회를 어르신께 드리고자 하니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세 사람은 함께 배를 타고 남월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도성으로 들어가 인삼을 팔러 왔다는 소문을 퍼뜨리자 왕자의 병으로 애태우던 국왕이 곧장 비싼 값을 치르고 인삼을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변만석은 그 일로 단번에 10만 냥을 벌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그곳 특산품인 비단과 보석을 사서 배에 가득 싣고 의주로 되돌아왔습니다.
현령은 돌아온 변만석을 극진히 대접하며 은혜를 갚으려 했지만 변만석은 이를 사양했습니다. 이미 자네 덕분에 10만 양이나 벌었으니 그 은혜는 갚고도 남았네? 며칠 후 두 사람은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상현 역시 예전에 빌린 돈의 이자까지 더해 갚으려 했지만 변만석은 이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자네와 함께 한 덕분에 현령을 만나 이런 큰일을 도모할 수 있었네? 그러니 자네는 은혜를 다 갚은 셈일세. 다음 날 그는 시장에 나가 가지고 온 비단과 보석을 팔았습니다. 이국적인 물건들의 상인들이 앞다투어 사갔고 다 팔고 나니 수십만 양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변만석은 그 돈으로 관아와 상인들에게 빌렸던 모든 빚을 이자까지 쳐서 깨끗이 갚았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돈이 무려 20만 양이나 되었습니다. 그는 지긋지긋했던 장사를 완전히 접고 의주에 있던 집을 팔아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큰 기와집을 산 뒤 중매쟁이가 소개시켜준 마음씨 고운 여인을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그 후 변만석은 슬하의 아들, 딸을 두고 어진 부인과 함께 백년해로 하며